박철수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다. 3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52살의 그에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인사팀 차장으로 승진한 지 3년, 정년까지 3년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다가왔다. 오상무 상무가 급히 부른다는 것이었다. 철수는 별 생각 없이 상무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오상무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다. 박 차장 앉으시오. 네, 상무님. 회사 구조조정이 결정됐습니다. 차장급 이상 인력을 30% 줄이기로 했어요. 철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말인데 박 차장도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네, 저 말씀이신가요? 젊은 피가 필요한 시대잖습니까? 30년 근속에 대한 위로금은 충분히 지급하겠습니다. 철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30년간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다.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막내 기분으로 술을 따라다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상무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시대 변화에 적응 못하는 것 같아서요. 오상무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철수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음을 깨달았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 한미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딸 소희는 책상에 앉아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철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여보, 밥 먹어요. 미정이 밝게 말했다. 철수는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아빠, 학비 문제 어떻게 하죠? 이번 학기 등록금이.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소희야, 미안하다. 왜요? 아빠가 회사에서 나왔어.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희는 펜을 떨어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철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미정이 한숨을 쉬었다. 3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였지만 제대로 된 보상 한 번 받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빛을 본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며칠 뒤 철수는 술에 취해 대학 동창인 장도윤 박사를 찾았다. 장도윤은 괴짜 물리학자였다. 학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론을 연구하며 술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철수야,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장도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의 작은 연구실은 온갖 실험 장치로 가득했다. 내가 발명한 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 뭘 발명했는데? 투명 파동 장치야. 물질의 굴절률을 조작해서 빛을 우회시키는 거지. 철수는 반쯤 귀를 기울이며 술을 마셨다. 장도윤의 말은 항상 허황했다. 실제로 작동해? 물론이지. 하지만 생체 실험은 위험해서 못했어. 그때 철수가 비틀거리다가 실험대에 부딪혔다.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갑자기 푸른 빛이 철수를 감쌌다. 아, 철수야. 장도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철수는 따끔한 느낌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니 새벽이었다. 철수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장도윤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철수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을 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다. 자신의 몸이 희미하게 보였다. 아니, 거의 투명했다. 이게 뭐야? 철수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손가락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공포와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미정은 혼자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철수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됐다. 세상의 모든 비밀을 볼 수 있었다.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철수는 결심했다. 자신을 해고한 오상무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 날 저녁 철수는 오상무를 미행했다. 상무는 회사를 나와 고급 룸살롱으로 향했다. 철수는 투명한 몸으로 그 뒤를 따랐다. 룸살롱 안에서 오상무는 정치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들이 놓여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 승인만 받으면 다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상무가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치인들은 봉투를 자연스럽게 챙겼다. 구조조정도 잘 마무리되고 있죠? 한 정치인이 물었다. 네, 나이 든 직원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이 급선무죠. 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30년 근속자를 나이 든 직원 취급하며 함부로 자르는 모습을 직접 봤다. 며칠 후 오상무가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였다. 철수는 상무의 귓가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오상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누구야? 누가 있나? 상무는 공포에 떨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 후로 철수는 매일 오상무를 괴롭혔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어디든 나타나 속삭였다. 상무의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오상무가 비리 증거를 없애려고 서류를 태우는 순간 철수가 그 서류들을 빼돌렸다. 그리고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며칠 뒤 뉴스에 오상무의 비리가 대서특필됐다. 상무는 해외로 도피를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붙잡혔다. 철수는 뉴스를 보며 통쾌함을 느꼈다. 동시에 무서운 생각도 들었다. 자신이 신이 된 것 같았다. 그때 아버지 세대의 억울함이 떠올랐다. 보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국가유공자들, 부동산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 철수는 다음 목표를 정했다. 시내 한복판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그곳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가 벌어지고 있었다. 가짜 개발 계획을 내세워 땅을 비싸게 팔고 나중에 계약을 무효화하는 수법이었다. 철수는 계약 현장을 목격했다. 80대 노인이 전 재산을 털어 계약하는 장면이었다. 그날 밤 철수는 부동산 업소에 침입했다. 금고에서 계약서와 현금을 모두 빼돌렸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집에 보상금을 몰래 전달했다. 다음 날 부동산 업소는 발칵 뒤집혔다. 중요한 서류와 돈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정확한 피해 금액이 현금으로 배달됐다. 언론은 이를 기이한 사건으로 보도했다. 투명한 의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철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흐뭇해했다. 딸 소희도 관심을 보였다. 아빠, 이 투명한 의적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대학 논문 주제로 삼으려고요. 그래. 뭔 논문을 쓸 건데? 사회정의 실현의 새로운 방법에 대한 거예요. 철수는 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 더 큰 목표가 필요했다. 철수는 건설 재벌 강 회장을 노렸다. 강 회장은 수많은 하청업체를 착취하고 불법 정경유착으로 부를 쌓은 인물이었다. 강 회장의 비밀 금고에 침입하는 건 쉬웠다. 수십억의 비자금과 각종 비리 증거가 가득했다. 철수는 그중 일부를 가져왔다. 그리고 강 회장 앞에 나타났다. 회장실에서 혼자 있던 강 회장 앞에 돈뭉치가 떨어졌다. 누구냐? 어디 있나? 강 회장이 떨며 주위를 둘러봤다. 나는 내가 숨긴 돈을 다 알고 있다. 철수가 차갑게 말했다. 뭘 원하는 거냐? 서민 임대주택 100채를 무료로 지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겠다. 며칠 뒤 강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철수에게는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이 전달됐다. 철수는 그 돈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정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부를 얻게 된 것이다.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고 거짓말했다. 소희의 등록금도 해결해줬다. 미정은 남편이 달라진 걸 신기해했다. 하지만 철수는 남은 돈을 다른 곳에 썼다.
호화 호텔에서 며칠씩 지내며 도박과 유흥에 빠져들었다. 투명인간이라는 능력은 모든 쾌락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던 중 VIP 파티에서 옛 얼굴을 마주쳤다. 정예원이었다. 철수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다. 정예원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재벌과 재혼해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철수는 투명한 상태로 정예원을 지켜봤다. 남편은 정예원을 무시하고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정예원은 혼자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외롭구나. 철수는 마음이 아팠다. 대학 시절 순수했던 정예원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 그날 밤부터 철수는 정예원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투명한 몸으로 정예원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일상을 지켜봤다. 정예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지냈다. 남편과는 거의 대화가 없었다. 철수는 자신이 정예원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투명인간의 능력으로 정예원을 도와주고 싶었다. 어느 날 정예원이 샤워하고 나와 거울을 보고 있을 때였다. 철수는 충동적으로 정예원을 뒤에서 안았다. 누구야? 정예원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철수는 그대로 정예원에게 키스했다. 정예원은 공포에 떨며 집을 뛰쳐나갔다. 치안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철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다.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이었다. 며칠 뒤부터 철수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투명해진 부위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손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어졌다. 장도윤을 다시 찾아갔다. 박사는 철수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철수야, 이건 예상했던 일이야. 무슨 소리야? 투명파동 장치는 인간의 DNA를 서서히 지워버려. 처음엔 가역적이지만 반복 사용하면 돌이킬 수 없게 돼. 철수는 머리를 감쌌다. 거대한 힘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존재 자체였다. 얼마나 남았어? 몇 주 정도?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은 자신이 투명해져 가는 걸 알지 못했다. 밤에만 희미하게 보이는 수준이었다. 딸 소희가 논문 발표를 한다고 했다. 투명한 의적에 관한 연구였다. 철수는 몰래 발표장에 갔다. 투명한 의적은 처음에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희의 말이 철수의 가슴에 박혔다. 딸이 자신을 정확히 분석한 것이다. 절대적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처럼 투명인간도 결국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수는 발표장을 나왔다. 양심이 찔렸다. 딸의 말이 모두 맞았다. 집에 돌아와서 철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정예원에게 편지를 썼다. 예원아, 사실은 내가 그 투명인간이었다. 대학 시절 널 사랑했던 박철수다. 하지만 나는 이미 사라져가고 있다. 용서해달라. 편지를 정예원의 집에 몰래 놓고 왔다. 가족들에게는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 해외 투자에 성공했다는 거짓 유서와 함께. 그리고 장도윤의 연구실에 가서 투명파동 장치를 완전히 부숴버렸다. 철수야, 뭘 하는 거야? 이런 위험한 건 있으면 안 돼. 철수는 기계를 망치로 내려쳤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마지막으로 철수는 남태평양의 작은 무인도로 향했다. 비행기에서 투명한 몸으로 바다에 뛰어내렸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었다. 무인도의 해변에서 철수는 마지막 순간을 맞았다. 몸이 거의 완전히 투명해졌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정직하게 살았더라면. 철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바다에 몸을 맡겼다. 파도가 그를 삼켰다. 해변에는 투명한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곧 파도에 씻겨 사라져갔다. 아무도 박철수가 그곳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없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다. 하지만 투명한 의적의 이야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힘을 가진 자는 언젠가 그 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